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럽 언어문학부의 이선화입니다. 오늘은 19세기 사실주의 연극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19세기 문학과 예술계를 주도한 사실주의 사조의 연극을 공부함으로써 현대 연극의 직접적 원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주의 연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특성을 살펴보고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로 일컬어지는 입센의 작품 세계, 이어서 인형의 집의 극작술의 특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주의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이제 사실주의라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물과 상황을 재현을 할 때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려는 그러한 재현 태도를 일컬어서 사실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 시기에 성행했던 유형으로서의 사조인데요. 19세기 중엽부터 말에 이르기까지 문학과 예술 장르에서 성행했던 사조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다른 타 예술 장르,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문학에서 또 역시 사실주의적인 재현 기법이 성행을 했었었는데요. 바로 이때 특정 시기에 유행했던 사조를 또 일컫기도 합니다. 바로 이 19세기 중엽부터 일어났던 사실주의적인 움직임, 사실주의 운동이 오늘날 현대 연극의 시발점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주의 연극은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현재 실생활의 모습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객관적이고 관찰자로서의 입장을 견제하면서 삶의 단면을 마치 거울처럼 비추고자 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 공부했었던 고전극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여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19세기에 오게 되면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화로 몰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상황들, 그래서 이 현재 실생활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여지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무대 위에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실주의 연극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사회 문제 간의 어떤 내면적 상관관계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우리가 주인공들이 대체로 비극의 경우는 귀족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고귀한 혈통 출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사실주의 시대 19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일반 부르주아들뿐만이 아니라 하층 계급의 인물들에게도 작가들이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회와 겪는 갈등, 이런 것들이 또 사실주의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 사회라든지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체제, 이념에 대한 탐구이고 이것에 대한 비판이고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사실주의 연극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주의 연극은 기승전결로 아주 잘 짜여져 있는 희곡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스토리 라인이 탄탄한 것이 바로 또 사실주의 연극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주의 연극을 추구했었던 그 대표적인 작가로는 독일의 뷰히너, 그다음에 노르웨이의 입센, 러시아의 체홉, 이러한 작가들을 꼽는데요. 19세기의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들은 이 3명 정도이고요. 사실 이 사실주의라는 그 사조가 19세기로만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20세기에도 여전히 이 사실주의적인 경향의 작품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발표되는 사실주의적 경향들은 조금 다른 용어로, 그러니까 수정 사실주의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불리면서 주로 미국 쪽에서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 중에는 19세기의 사실주의로 국한시켜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작가들, 뷰히너의 대표작으로는 보이체크와 당통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이체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공연 연출 공부를 하면서 보이체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이미지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었죠. 뷰히너의 작품은 1830년대에 주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주의보다는 조금 앞서서 발표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작품의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주의 범주에는 별로 속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짜여진 연극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 뷰히너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뷰히너는 이 사실주의의 어떤 선구자적인 그러한 작품을 탄생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실주의를 완전히 확립한 작가로 입센을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입센의 인형의 집, 그리고 유령, 헤다가블러, 이러한 작품이 이제 사실주의 경향을 아주 농후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인형의 집이라는 작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출신의 이제 체홉의 작품은 갈매기라든지 세자매, 벚꽃동산, 이러한 작품들이 대표작으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주의 연극의 특징 각각의 항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을 살펴볼 텐데요. 주인공은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셰익스피어 연극 공부하면서 셰익스피어의 주인공들 다 어땠어요? 고귀한 가문의 자제들이거나 아니면 출생이 귀족이든지 왕족이든지 이랬었죠. 햄릿도 덴마크의 왕자이고, 맥베스는 장군이고, 오셀로 역시 장군이고, 맥베스는 차후에 이제 왕위에 오르죠. 로미오와 줄리엣도, 줄리엣도 베로나라는 도시국가의 아주 유명한 그 가문의 자손들이죠. 이렇게 고전극에서의 주인공들은 다 높은 어떤 신분 계층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19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일반 시민, 평범한 일상인들도 주인공으로 내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복잡한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되죠. 한편 언어는 이 고전극과는 상당히 많이 차별화가 되는 지점인데요. 고전극에서는 대체로 운율을 갖추고 있는 시어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낭송을 하는 것이 연기의 기법이었다면 이제 사실주의 연극은 구어체의 일상 언어가 일반적인 대사에 유형이 됩니다.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독백이나 방백, 이러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 역시 과장된 연기술을 보여주기보다는 자연스러움,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웃집의 어떤 여인, 이웃집의 아저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또 사실주의 연극의 특징이죠. 물론 연극이라는 장르가 우리가 TV 드라마의 차이에 있어서 연극을 조금 더 과장과 그리고 확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주의 연극에서의 그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시대의 연극과는 차별화된다는 지점에서의 자연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대 도구, 무대 장치의 측면에서 보자면 인조를 가져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진품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마치 일상의 어느 공간, 어느 장소를 딱 띄어다가 무대 위에 설치해 놓은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끔 연출하기 때문에 진품을 사용하고 의상 역시 현실에 가까운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객들은 무대를 보면서 내가 일상 속 어디인가의 모습을 내가 무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무대 속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빠져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실주의 연극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극적 환영 창조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죠. 있는 그대로의 사회,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삶.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있는, 아니면 뭐 세계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아니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극장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그 현실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체험하는 듯한 그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실주의 연극의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극적 환영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바로 사실주의 시대에 연출가라는 새로운 직종이 탄생을 했습니다. 연극 제작을 총괄하는 책임자, 그러니까 그 공연 전체를 완전히 주도하고 최종적으로 그 성패를 책임지는 그러한 인물군, 직업적인 인물군이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주의 연극에서는 이렇게 무대 장치도 아주 세세하게 해야 되고, 조명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이게 분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 전체를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직종의 인물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연출가라는 직업군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사실주의 연극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사실주의 연극을 대표할 수 있는 헨리크 입센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크 입센은 노르웨이 출신의 극작가입니다. 오늘날 현대 연극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관람하면서 보게 되는 연극의 거의 원형을 바로 입센이 처음으로 보여주었다라는 지점에서 바로 현대 연극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요. 특히 입센의 작품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바로 사회극의 기틀을 다졌다라는 거예요. 사회극, 그러니까 이 사회 문제가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어떤 구시대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것, 옛날에는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운명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요한 쟁점의 그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게 됐죠. 그래서 개인과 사회와의 어떤 갈등 문제가 바로 이 사회극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지는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종교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통과의 갈등이라든지 뭐 언론 조작이라든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점을, 이러한 테마들을 처음으로 지금 무대 위에서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입센의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입센은 바로 이 시기에 이제 운문을 포기했죠. 운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제 낭송을 하고 운율을 마치고 하는 그러한 식의 대사 기법보다는 운문을 포기하고 일상어를 무대 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독백과 방백도 폐기를 하고, 그러면서 무대는 상당히 이제 정교해지면서 이 무대를 설명하는 지문이, 또 무대와 또 배우들의 연기를 지시하는 지문이 훨씬 더 이제 길어지고 정교해지게 되는 거죠. 사실상 고전극에서는 지문이 거의 없어요. 지문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간결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간결하다는 얘기는 연출가와 배우의 자유의 폭이 훨씬 더 넓은 거죠. 그러니까 연출가는 자기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훨씬 많은 부분을 새롭게 창조해낼 수가 있지만, 지문이 정교해지게 되면 이 지문은 누구를 수신자로 하는 거냐면, 이 지문은 관객을 수신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출가나 배우를 수신자로 하는 것이죠. 배우와 연출가를 향해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출가는 지문이 정교할 때 여기에서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그것을 원했고 그렇게 해야만 이 작품의 원래가 가지고 있는 뜻이 제대로 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작가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지문을 무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작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갈등의 소지가 없죠.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논란의 여지가 될 경우는 별로 없죠. 얼마만큼 이 부분은 이제 연출가에게 자유가 허용이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 사실주의 연극에 있어서는 이 작가가 생존해 있을 때만큼은 지문에 연출가는 어쩔 수 없이 충실해야 되는 것이 또 연출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이 입센의 작품들은 모든 장면들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어떤 우연성의 개입이 별로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대단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또 입센 연극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가운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공연이 되고 있는 작품인 인형의 집이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형의 집이라는 작품은 1879년에 처음으로 초연이 되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초연이 되었는데요. 입센은 노르웨이 사람이지만 덴마크에서 먼저 초연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오늘날 페미니즘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어 있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의 어떤 여성의 역할, 그리고 가부장적인 결혼의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바로 이 인형의 집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지점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노라 헬메르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녀가 어떻게 해서 이 가부장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서 그 가부장적인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인 해방과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인형의 집입니다. 구조는 삼막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좀 살펴볼까요? 예, 오른편 보시면 이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등장인물 주인공은 노라고요. 노라. 이 남편은 헬메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헬메르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닥터 랑크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이 또 한 면에 이제 또 한 명의 변호사가 등장하는데요. 닐스 크로그스타드는 지금 헬메르가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은행의 또 다른 직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라의 친구인 린데 부인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헬메르의 이제 세 자녀, 그리고 안나 마리아라는 이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녀와 신부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1막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막 처음 시작은 어떤 그 지점에서 그게 출발을 하느냐 하면은, 노라는 이제 남편 토르발트 헬메르와 세 아이와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그리고 이 토르발트는 지금 은행의 총재로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노라한테는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을 이렇게 살림을 꾸리는 것이 상당히 빡빡했다면, 이제 은행에서 총재로 남편이 이제 승진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행복할 그러한 그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여유로움을 갖고 있을 이 시점에 사실 노라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예전에 질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는데 지금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한테는 아버지한테 원조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변호사 크로그스타드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변호사 크로그스타드가 남편이 은행에서 총재로 이제 승진을 하게 되면 이 남편 그동안 이제 비리가 드러나면서 그 퇴출당할 그러한 위기에, 그러니까 해고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 크로그스타드는 노라가 비밀리에 남편 몰래 자신한테서 돈을 빌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노라가 당시에 돈을 빌릴 시점에 이미 죽은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를 해서 돈을 빌렸었죠. 바로 그 지점을 가지고, 노라의 약점을 가지고 남편한테 내가 모든 것을 까발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이것을 막으려면 당신이 바로 나의 해고를 막아줘야지 된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1막의 설정이에요.
임학을 가게 되면 남편은 남편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 크로스타드의 이제 협박이 두려워서 남편이 모든 것을 알게 될까봐 이제 두려워서 남편에게 해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남편은 이를 무시해버리고 크로스타드를 해고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제 보복이 두려운 거죠. 노라는 이제 절망에 빠지고 이제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친구 크리스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크리스틴은 스스로 해결하라고 노라를 외면을 하게 됩니다. 점점점 갈등이 깊어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 그런 상황인데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타드가 와서는 노라의 비밀을 당신의 남편에게 내가 이미 발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노라는 남편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편지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2막의 내용이에요. 이어서 3막에 되면 이제 남편은 자신한테 발송되어 온 그 편지를 보고 자기 부인, 자기 아내 노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이 노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 그 돈이라는 것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빌린 거라는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노라가 자기 몰래 돈을 빌렸다라는 사실에 격분을 해서는 노라에게 그야말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언사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라에게 아버지의 경박함을 물려받아서 그 모양이라는 돈 뭐 이러면서 이제 상당한 이제 모멸감을 안겨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이 크로스타드는 상당히 악독한 인물이었는데 처음에는 노라를 협박하고 겁박하는 그러한 아주 여기서는 악역이었었는데 갑자기 옛날 그 애인을 만납니다. 그 린데 부인이 바로 이제 옛날 애인이에요. 그래서 옛날 애인을 만나면서 그야말로 자신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이제 차용증과 편지를 노라에게 이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마치 자기가 그렇게 그 폭언을 퍼부었던 것을 싹 잊어버리기로 한 듯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그러면 용서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바로 이 자기 남편의 이러한 반응. 그전까지는 노라에게 그야말로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그 모멸감을 안겨주어 놓고 지금 크로스타드가 이 돈을 빌린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노라에게 자신이 그러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대단한 선처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자기 남편의 반응을 통해서 노라는 자신이 그동안 이 사람의 어떤 사랑하는 부인, 아내였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소유물에 불과했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이 어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치 이 집안의 어떤 그 장식물처럼 인형처럼 취급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노라는 3명의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립과 자아를 찾기 위해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라는 집을 떠나는 것으로 이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예, 한번 본문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나의 행복을 모두 부서뜨렸어. 나의 모든 미래를 당신이 망가뜨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야. 나는 양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 손 안에 들어있어. 난 이제 아무 소리도 못해. 나는 이제 이렇게 무너져서 경박한 여자 때문에 망해야 해. 그러니까 편지를 받아들고 지금 노라에게 쏟아놓는 대사입니다. 다음의 대사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은 노라의 이제 선언인데요. 나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럼 당신은 자유로워져요. 헬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남자의 마음을 몰라. 자기 아내를 용서했다는 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 남자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고 만족스러운 일이지. 내가 이렇게 용서를 베풀었다는 거, 관용을 베풀었다는 거는 나 자신이 얼마나 큰 그릇인지 그것만으로 나는 상당히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거짓 없이 용서했다는 건 말이야. 그럼으로써 여자는 2배로 그의 소유물이 되니까. 여기서 2배로 그의 소유물이 되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 헬멜의 대사에서 직접적으로 소유물이라는 명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이 세상에 다시 낳아준 거야.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는 아내를 이 세상에 다시 낳아준 거야. 남편은 아내를 다시 낳아준 거라는 얘기죠. 아내는 어떻게 보면 그의 아내이면서 그의 아이이기도 하지. 힘없고 무력한 존재인 당신은 앞으로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이러한 대사를 헬메르가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에 자기가 이 사람에게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이제 처절하게 노라는 깨닫게 되는 거죠. 노라는 자기의 옛날 일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빠 집에 있었을 때는, 자기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죠. 아빠 집에 있었을 때는 아빠가 내게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셨고, 그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내 생각이 달랐을 때는 나는 그 생각을 숨겼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나를 인형아기라고 불렀고 내가 인형을 갖고 놀듯이 나를 가지고 노셨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 집에 왔을 때,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당신 집에 왔을 때 나는 그렇게 아빠의 손에서 당신 손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여성들의 어떤 삶이 다 이랬었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빠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결정권자였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결정하고 물론 이제 안온한 울타리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댈 수는 있겠지만 어찌든지 간에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자연스러운 통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아빠의 손에서 당신 손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이제 노라는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당신 취향대로 꾸몄고 그래서 나는 당신의 취향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됐죠. 아니면 그런 척 했던 것이에요. 우리 집은 그저 놀이방에 지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인형 아내였어요. 친정에서 아버지의 인형 아기였던 것이나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아이들은 다시 내 인형들이었죠. 나는 당신이 나를 데리고 노는 게 즐겁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요. 그게 우리의 결혼이었어요. 나는 나 자신과 바깥 일을 모두 깨우치기 위해 온전히 독립해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당신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선언을 하고 노라는 집을 떠납니다. 바로 이게 결말이에요. 집을 떠나는 것으로 이 작품은 끝을 맺습니다. 예, 줄거리에 대한 그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은 차후하고요. 먼저 이 작품의 이제 극작술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사실주의에 속하는데 어떤 지점에서 사실주의에 속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상적인 대화, 그러니까 대화는 상당히 자연스럽고 현실적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쓰는 그러한 어투와 억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대도 상당히 정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실주의 특징이 지문이 정교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문이 그러면 어떻게 정교해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 사치스럽지는 않으나 매우 분위기 있어 보이는 아늑한 실내 무대 정면. 오른쪽에는 현관으로 통하는 문이 있고 왼쪽에는 헬메르의 서재로 통하는 문이 있다. 이 두 문 사이에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다. 왼쪽 벽 중앙에 문이 하나, 바로 그 옆에 창문이 하나 나 있다. 이 창문 가까이에 둥근 테이블과 팔걸이 의자 몇 개, 작은 소파가 놓여 있고 오른쪽 벽 무대 안쪽으로도 하나의 문이 있고 약간의 사이를 두어 관객석 쪽으로 타일을 입힌 난로가 있다.
그 앞에 팔걸이 의자 2개와 흔들 의자 하나, 난로와 문 사이에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고 벽에는 동판화가 걸려 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바로 이러한 그 지문의 정교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실주의 연극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런가 하면 인물들, 이 작품 속에서는 인물을 단순한 이제 선악구도로 그리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의 동기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초기의 어떤 성격이 시종일관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어느 시점을 계기로 해서 그 성격이 바뀌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라의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아주 남편 뜻에 따르는 순종적인 그런 현모양처의 모습이었다가 이제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바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인물로 거듭나는 방식으로 이제 변모를 해가고 있고요. 남편 헬메르는 처음에는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몰래 돈을 빌렸다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아주 이기적이고 비열한 인간으로 탈바꿈을 하죠. 그리고는 그것이 다시 무효화되니까 다시 옛날의 그러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면모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크로그스타드, 이 돈을 빌려주었던 그 일종의 이제 사첩자죠. 아주 비열하고 냉혹한 인간으로 그려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랑하는 옛 애인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관대한 인간으로 또 변모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이 작품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당대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죠. 비판의식이죠. 가부장적인 결혼제도. 그러니까 남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남편의 취향에 모든 것을 맞춰야 하고 그 남편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이러한 가부장적인 결혼제도와 여성의 역할,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고 온전히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에 대한 비판이죠. 당시 노라의 집을 나갔다라는 그런 행동은 당시 사회에서는 도무지 생각해 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엄청난 스캔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 작품이니까요. 그래서 당대 사회 규범에 대한 도전이자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도덕성과 위선의 문제인데요. 바로 그 남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덕적 위선의 측면을 아주 농후하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진정한 도덕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이 관객들한테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인과관계와 이제 플롯의 구조 보시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실주의 연극이 기본적으로 이제 논리적인 전개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우연성이 가급적이면 개입되지 않고 사건과 행동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논리적인 전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역시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승전결의 형식으로 갈등이 점점점 고조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극적 반전이 일어나면서 결말로 치닫게 되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사실 그 누구도 노라가 아무리 이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집을 나가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맨 마지막에 그 집을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집을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 결론은 사실은 상당히 쇼킹한 그러한 결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초연이 되었을 당시에는 상당한 스캔들이었고 관객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렇다면 노라가 집을 나갔는데 그 집 나간 노라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바로 이렇게 결말을 열어놓고 끝나는 경우는 상당히 시대를 앞서가는 그러한 극작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됐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그것은 바로 관객들이 상상하게끔 열어두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한 노라의 최후는 어땠을까? 당시에는 아마 노라는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거다. 그리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과 화목하게 지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결말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고 유추를 했었다라고 그래요. 추측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요즘 같아서는 전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는 않겠죠. 조금 이따가 이 집 나간 노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라가 어떻게 이 작품 속에서 이 가정 내에서 그야말로 인형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는지 이 작품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형의 집이라는 이 제목. 끊임없이 노라는 남편에게 어떠한 호칭으로 불리냐면 종달새, 나의 작은 종달새, 다람쥐, 노래하는 종달새, 작은 낭비꾼, 우리 불쌍한 작은 노라, 내 작은 종달새, 마치 그야말로 어린 아이를 부르듯한 그러한 호칭으로 매번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다루는 듯한 이런 표현, 그러니까 대등한, 동등한 그런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참 어리고 어리숙하고 뭔가를 모르는 그러한 미숙한 그러한 존재로 남편에게 계속해서 간주되어 왔다는 거죠. 이제부터 연출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출의 이 무대 장치를 보시면 지금 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유리입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유리죠. 그렇다면 이 유리로 이 무대 장치를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연출가가. 유리라는 재질의 속성입니다. 유리라는 재질의 속성은 어때요? 깨어지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 노라가 구축하고 있는 이 가정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깨어지기가 쉬운 그러한 공간이었는가를 바로 유리라는 재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가면을 쓰고 등장해요. 여기서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등장을 하는데 왜 가면을 씌웠을까? 가면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성격을 고정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면은 어떤 유형화를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면입니다. 그러니까 노라가 쓰고 있는 이 가면, 그리고 남편이 쓰고 있는 이 가면은 이러한 그 성격 캐릭터가 비단 노라라는 인물 단 한 명이 겪는 인생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식의 유형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을 씌워서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05년에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독일의 연출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했는데요. 21세기의 무대로 옮겨왔습니다. 21세기 독일이 공간적인 배경인데요. 여기에서 노라는 상당히 행복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그러면서도 순종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단아하고 우아하고 섹시한 그러한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남편에게 또 애교도 부리고 그러한 인물이에요. 이 작품 안에서의 이 노라의 모습은 19세기의 노라와는 조금 다르지만 결은 다르지만 결국에 남편에 종속되어 있는 삶의 모습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인형의 집과 21세기의 인형의 집은 조금 이제 분위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그러니까 현대적인 음악이랑 무대 연출로
식으로 그런 낡은 그러한 분위기를 다 걷어내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네 이웃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끔 무대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록스타드가 그러니까 노라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하는 그 장면에서는 상당히 격한 그러한 몸싸움이 일어나는데요. 마치 그 성폭행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이제 격렬한 장면들이 또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악역에 가까운 인물로 크록스타드를 지금 이제 설정을 했죠. 오늘날에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러한 설득력 있는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대 장치를 이렇게 복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직적인 그 공간 기획은 이건 나름대로의 또 의미를 관객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요. 위층은 지금 이제 이 위층으로 이어지는 이 공간은 이제 남편의 서재 헬메르의 공간이고요. 이 아래층 여기는 이제 거실로 그 안에인 로라의 공간입니다. 위층과 아래층의 이런 어떤 수직적 관계는 바로 이들이 지금 그 내포하고 있는 이들 관계의 어떤 그 그림을 바로 이 수직성으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의 역학 관계를 바로 공간의 수직성으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에는 또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수족관이에요. 여기 수족관 지금 유리로 되어 있죠. 아까 유리의 재질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수족관 안에서 이제 물고기들이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아주 그 힘차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마치 이 물고기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라의 분신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언제든 깨어질 수도 있는 이 수족관 안에서 그 갇혀 있는 그 공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바로 로라의 상황이 바로 수족관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대적인 속박의 메타포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마스 오스터마이어는 지금 19세기의 로라와 완전히 좀 다른 해석을 결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로라가 단순히 나 자아를 찾겠다라고 선언하고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총으로 남편을 죽이고 집을 나갑니다. 완전 더 충격적인 결말이죠. 그런데 현대에서는 워낙 뭐 총이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고 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21세기에 맞는 충정요법은 19세기에는 집을 나가는 거였다면 21세기는 오히려 아주 더 직접적으로 남편에게 총을 겨눠서 자기를 그동안 가두고 있었던 것에 대한 어떤 분노의 폭발로 총이라는 무기가 이제 그 선택이 되었던 거죠. 마치 이 대목은 고대극 우리가 그 BC 5세기에 융성했었던 그 고대 그리스 비극 가운데 하나인 이제 메디아를 연상을 시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연출은 리 브루어라는 연출가의 인형의 집 연출이었는데요. 이 리 브루어라는 연출가는 이미지 연극의 거장입니다. 차후에 우리가 이미지 연극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지만 리처드 포먼, 리 브루어, 그다음에 로버트 윌슨 이 세 명이 이미지 연극의 이제 대표 주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주 능숙한 인물들이죠. 이 작품에서 아주 특이한 점은 뭐냐면 여기서의 남성 주인공들은 다 외소증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여자 등장인물들은 또 제대로 된 이제 정상의 체구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고요. 여기서 남성들을 다 왜 외소증 환자들로 그 캐스팅을 했느냐 이 부분은 이 남성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제 신체적인 외소증은 그들의 정신적 외소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연출가는 이러한 캐스팅 전략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전체 무대는 바로 이 외소증 환자들 사이즈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며 집의 문이며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여성 등장인물들은 바로 아주 힘들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의자에 앉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 외소증 환자 남편이라든지 남성 주인공에 맞춰서 앉아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지 되고 이것이 바로 여성 등장인물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그 억압적인 그러한 여건이다 환경이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역설적이면서도 아이러니한데요. 모든 것이 그동안 남성들은 크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 한데 이제 이것이 역전돼서 전도되어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의 연출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예, 이렇게.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러면 집 나간 로라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얘기인데요. 집 나간 로라는 로라의 문제는 그 미국 작가 루카스 네이스라는 작가가 새롭게 그 인형의 집 파트 2라는 제목으로 그 새롭게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던 로라가 15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는데요. 로라는 그동안에 그 결혼 제도를 집을 나간 이후에 결혼 제도를 비판하는 글을 써가지고 인기 작가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자신은 당연히 이혼이 되었을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귀가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그다음에 유모, 그다음에 딸 에이미와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간에 그 딸은 이제 엄마가 나가버렸으니까 그동안 자기는 유모 손에 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자기는 버림받았고 엄마는 책임감 없이 나갔다라는 것이 그 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노죠. 그 새로운 유형의 어떤 모녀 간의 갈등이 여기서 다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과 유모, 딸과 다시 그 논쟁을 벌이긴 하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여성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자유, 주체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다시 집을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출이 됐었는데요. 장성한 이제 딸과 대면하는 장면이고요. 오른편은 이제 남편과 이제 대면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간은 집의 내부이기도 하면서 실내 왜냐면 이제 그 밖에 나갔던 로라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외부 세계고 이 문을 이제 열고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무대 공간은 그야말로 한 가정의 내부를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물들과 계속해서 그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포럼 같이 논쟁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인형의 집 파트 2 김민정 연출의 작품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죽는 거죠. 뭐라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와서 누구 만난 사람 있어요? 나, 앤마리, 아빠 말고 또 있어요? 아니, 잘 됐네요. 그럼 내가 사망신고서가 없다고 한 거 기억나요? 만약에 사망신고서가 있다면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이용해서 그걸 만들면요? 죽으면 이혼할 필요도 없잖아요. 거짓말한 건 네 아빠야. 근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제값 치러야 하니?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잃어야 하냐고. 내가 약혼을 했거든요. 남자랑요. 그래. 요르겐이에요. 은행원이고 아빠랑 이래요. 그래. 난 약혼을 했고 당신이 문제 일으키면 결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내 미래도 끝이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그 이후부터는 뭔가 달라져. 더 이상 자유롭지가 않아. 분리된 두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되거든. 너라는 존재는 삼켜지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남편한테 집어삼켜지는 거야.
네가 뭘 원하든 그건 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돼버려. 그걸 너한테 기대할 거야. 지금 나랑 얘기하고 있는 단 하나 이유는 나한테서 뭔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야. 그래서 날 찾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 맞아. 네 도움이 좀 필요했어. 봐요. 그렇지만 넌 내가 널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나한테 궁금한 것도 없었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으니까. 내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내 엄마라는 사람이 날 보려고 했던 단 하나 이유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면요?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남편을 떠났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아이들을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지금 당신이 처한 것과 똑같은 문제점에 처해 있어요? 당신은 난파한 배에서 사람들을 구했지만 못 들어갈 방법은 알려주지 않은 거나 다름없어요. 네가 그랬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고. 그래. 넌 내가 너한테 뭘 해줬는지 모를 거야. 왜냐면 내가 널 위해 하려는, 널 위해 만들려는 세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든.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야. 너나 토르발트가 내 문제를 대신해서 풀게 하는 건 아니었어. 내가 직접 해결해야 돼. 판사가 공식 입장을 신문에 내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야. 모두에게 말할 거야. 그래요. 맞아요. 난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난 미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고 없는지를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 직접 부딪히고 보여주겠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책을 샀어. 바닷가 바위 위에 앉아서 읽었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얘기로 내 얘기고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야. 전부 다 읽는 게 쉽지가 않더군. 그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책을 읽고 있는데 기억이 어떤 건 기억이 나고 어떤 건 완전히 잊고 살았고 또 어떤 건 아주 돌아버리겠더군. 어떤 게요? 이 책에서 난 아주 나쁜 놈으로 나와. 언젠가 그에게 나의 무엇이 좋으냐고 물었다. 그는 모든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조금 더 파고들었다. 그는 내가 예쁘다고 했고 내가 그의 것이라고 했고 내가 완벽하다고 말했다. 이것이 내가 그를 두려워하며 살았던 이유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적어도 지금 당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읽는다는 얘기는 것에 대해 생각해. 어쩌면 그 시간이 금방 닥쳐올 수도 있고 그럼 난 뭘 남기게 될까? 어떤 흔적을 남길까? 적어도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구청에 갔어. 그랬어요? 이혼 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했지. 토르발트. 내 얘기 끝까지 들어봐. 근데 이 직원이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내가 죽은 줄 알았으니까요. 알고 있었어? 네. 내가 했어.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놨지. 나를 파멸시켜가면서 15년간 감추었던 비밀을 폭로한 거야. 난 이제 직장을 잃겠지.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그래도 했어. 그러니 예,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시작된 사실주의 연극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사물을 그려내려는 자세로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탐구하고자 했던 연극 사조입니다. 입센의 인형의 집은 페미니즘의 효시가 되는 작품으로 주인공 로라의 개인적 해방과 자아 발견의 과정을 그려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차시에서는 20세기의 서사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의 저서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